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해커스에서 행정사 이제 시험 과정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행정사 1차 과목에요. 민법 총칙이 있는데 그 민법 총칙을 담당하고 있는 양기백이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행정사 요새 완전 뜨고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그 업무 영역이 많지 않다. 또 위상도 조금 작긴 했었는데, 이 협회에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기존의 행정사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업무 영역도 확대가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자격증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도 나오긴 했는데, 행정사 쪽 손을 들어주긴 했죠. 그래서 아주 매력 있는 자격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 과정도 우리 해커스에서 런칭을 했어요. 저는 이제 1차 민법 총칙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도 이제 민법 과목이 있죠. 계약법, 그 민법 1차, 2차에 민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이제 오늘 생기초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민법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법하고 관련이 없을 수는 없죠. 다 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접해보신 분들은 접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법의 이제 개략적인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마련한 강의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민법이란 자, 사인과 사인. 자, 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인과 사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이란 얘기예요. 국가나 지자체 이런 공권력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 사이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법률 관계. 자, 여기서 이제 법적 용어가 나오는데, 법률 관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생활 하면서요, 인간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에서 권리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법률 관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못 나갔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약속을 안 지킨 저한테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쵸?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판 사람이요. 아파트를 판 사람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샀으니까 돈을 주면서 아파트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권리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는 반대쪽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가 법률 관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 관계.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가 법률 관계인데,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런 게 생기는 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것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불러요. 사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장소에서 통용되는 것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반법. 그래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 그래서 일반 사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이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시간에만,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일반법인데요. 우리가 민법은 각종 계약이 규정되어 있다고. 근데 그 계약 중에서요,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요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그럼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물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이라는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모든 계약을 할 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이런 매매 계약 말고 전세, 월세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 법률이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특별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요, 특별히 정한 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에요. 무엇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이냐라면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권리 내용상 분류 기준에서 이렇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이게 물권, 채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을 재산법, 그리고 요 친족법, 상속법을 우리가 친상법 이렇게도 부르는데 가족법이라고 해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가족법. 그런데 이렇게 5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우리가 민법이에요. 조문수가 어마무시해요. 1118조예요. 본문 조문수가. 그 1118조의 조문을 이렇게 5개로 나눠 놨는데, 요게 재산법이고 요게 가족법인데 이렇게 끊어요. 끊어서 가족법은 조금 다른 법리가 적용돼요. 아무래도 이제 핏줄, 부모 자식 간이고 하니까, 또 배우자 사이에, 부부 사이니까 일반 재산 관계하고는 조금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법 하면 물권법하고 채권법인데, 요거에 대한 총론에 해당하는 게 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민법 총칙. 그러니까 원래 민법 총칙은 전체 민법의 총론, 공통적인 것을 모아둔 규정이긴 한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요 재산법에 대한 총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행정사 1차 시험은 이 전체 민법을 다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1차 객관식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민법 총칙만 시험에 냅니다. 민법 1차 시험은요. 다행이죠. 다 내는 게 아니라 요 민법 총칙만 내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은 결국 어떤 법이냐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리의 변동.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누구에게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냐, 이 문제.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냐, 이것을 정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이 3개. 그래서 권리, 누가 권리를 갖는 것이냐 문제, 이게 권리 주체에 관한 얘기예요. 누가 권리를 갖는 것이냐, 예, 권리 주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무엇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냐, 그것을 권리의 객체라는 표현을 써요. 권리 객체. 그러면 그 객체,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생겼느냐, 권리 변동. 자,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눠지는 거예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한 번에 정리된 것, 3개의 범위를, 3개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 즉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보시면요, 자, 민법이 이렇게 1118조로 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사, 우리 시험, 우리가 행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정법 전문가이긴 한데요, 행정처분 등과 관련돼서.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계급상으로는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 밑으로 이제 쭉 개별법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근대 법학은요, 18세기 이후에 근대 법학은 민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민법. 그 18세기 전에는 뭐예요? 종교에서 뭐 왕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18세기, 16년 요쯤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규범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막 만들어지고 제정되면서 그걸 이제 근대 법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근간이 되는 법이 민법이었어요. 민법. 그래서 민법을 법학의 제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민법을 근거로 해서 민법에 있는 여러 이론, 요소 이런 것을 따다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든 거예요. 수정하고 가감하고 해서 그 개별법의 특성에 맞게 다른 법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의 제왕은 민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인데도 행정법만 우리가 이런 시험 과목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민법이 우리가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민법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면요, 우리 아까 5개의 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총칙,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 상소, 이게 가족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뚝 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법은 제3법인 민법을 얘기하고요. 친족 상소법, 가족법은 또 따로 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어디다? 시험 범위가 자, 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1차 시험 범위가 자, 여기에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만 1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 공인중개사 공부하셨으면 생기초는 아닌데, 네, 지금 처음 우리 생기초 파트긴 한데요. 우리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 시험에도 민법 총칙이 시험에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파트만 시험 범위예요. 요 법률 행위 파트만. 그리고 이제 물권, 채권에서 요 계약 파트에서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여기만 이제 시험범인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민법 총칙 전부입니다. 이 민법 총칙 전부가 시험 범위고요. 여기만요. 대신 이제 이쪽은 안 내요. 다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요. 여러분들 2차 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2차를 보시는데, 2차는요, 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민법 총칙은 2차 시험에서 안 보고, 요 3편 채권에서 요 계약, 여기, 요 파트가 시험 범위예요. 2차 시험이. 어때요? 천만다행이죠. 그죠? 천만다행입니다. 나머지는 2차 시험에 안 내요. 요 계약 파트. 그런데,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내용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하지만 나머지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하시는 거고, 계약법이 2차 시험 범위지만, 요 계약법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해서 이건 다행이고, 민법 총칙에 있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총칙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가미가 돼요. 살짝.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강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차, 이게 1차, 우리가 1차 시험, 이게 2차 시험. 이렇게 됩니다. 행정사 시험은. 그리고 이제 1차는 객관식 오지택일. 자,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찍으면 돼. 잘. 근데 2차 시험은 논수령이기 때문에요. 잘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1차 시험하고 논수령 2차 시험은요, 시험 방법이,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은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 객관식 문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론 한번 보시고, 그다음부터 문제를 여러 번 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차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은 전혀 달라요. 2차 시험은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버벅거려도 그건 상관없어요. 잘만 쓰면 돼. 시험지.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셔야 돼요. 2차 시험 공부는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안다고 잘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차 시험지 답안지 시간 내에 그 8장, 10장의 시험지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2차하고 1차는 좀 공부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시험 방법은. 그 다음에 물론 기본적인 이론은 조금 가져가면서 개념 탑재는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민법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1편 총칙.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만 말씀드릴게요. 민법 총칙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7개의 장. 첫 번째가 통칙, 전체에 관한 얘기, 통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이 인. 여기서 인은 자연인을 말해요. 사람, 자연인.
자연인. 그 다음에 요거는 법인, 법이 인정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단체인데요. 법이 인정한 사람. 그럼 여기가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권리의 주체에 관한 얘기예요. 권리의 주체. 우리 아까 민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 했죠?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고 어떠한 권리가 없어지고 이런 것을 다루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 사람, 권리의 주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는 게 2장하고 3장이요. 그 다음에 요 4장이 권리의 객체에 관한 얘기예요. 권리의 객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권리의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권리의 객체 중에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가 사람이고 이게 물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민법의 앞부분 총칙이니까 총칙에서 이제 주체하고 객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건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장이 법률 행위. 여기가 이제 결국 뭐냐면 권리 변동에 관한 얘기예요. 변동. 권리 변동.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게 일정 기간 존속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의 흐름이요. 이것을 이제 기간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7장이 소멸시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소멸시효. 이거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민법 총칙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1편은 민법 총칙이고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그러니까 이게 강론이에요. 여기에 대한 강론. 그럼 권리가 재산권을 두 개로 나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재산법이니까.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권, 채권. 자, 그러면 물권,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 1차 민법 총칙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 개념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그래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래요.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말이 막 붙으면 좀 어렵죠. 그냥 물건에 대한 권리.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그 물건을 내 거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내 물건 좋은 값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게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한 권리를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 근데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채권. 자, 그럼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볼게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말이 좀 길죠?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이제 물권법에서 쭉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에 물권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소유권. 그 다음에 뭐랄까요? 저당권 이런 거. 자, 담보대출 받으면 저당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전세권, 뭐 지상권 이런 것들을 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하면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권 또는 대세권 누구에게나.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개념이 잡히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권리로 치면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물이에요. 근데 내 건물인데 그럼 내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누가요? 내 집에 침입을 했어. 내 앞마당에 들어왔어. 그러면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말이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 그 들어온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내 물건을 침해봤으면은 방해를 없애라.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내 시계를 가져갔어요. 그럼 내 거니까 내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런 말이죠. 내 시계 가져간 사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 같은 물권이라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것을 절대권, 그 다음에 세상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대세권, 세상에다가 얘기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채권은 그 반대로,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걸 했죠.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그럼 이것은 이제 채권하면 우리가 법을 몰라도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가 내가 채권자야. 그럼 누구한테? 네 채권자야.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자, A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준 돈 갚아라고 얘기할 때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래요? 빌려간 애한테 갚으라고 그러죠? 그죠? 아무나 붙잡고 내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특정인, 즉 채권자가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행위, 채무자가 해야 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급부라는 말을 써요. 급부. 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법학 용어인데 급부라는 얘기가 채무자가 해줘야 될 행위를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채무자한테 돈을, 대금을 지급할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채무자는, 즉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행위, 대금 지급하는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매수인도 채권이 생겨요. 매수인도 매도인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죠? 내가 돈 주면 너는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해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매수인도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양쪽이 채권자가 됩니다. 매도인도 채권자가 되고 대금을 받을 채권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채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급부를 청구하는 거,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채권이라 하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절대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권. 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다. 그래서 대인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의 개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사 1차 민법 총칙은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7개의 장으로 제 교과서는 편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여기가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한 얘기예요. 권리 변동.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자,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요. 교과서는요. 그래서 통칙에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자, 요 내용은 살짝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죠? 우리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과 관련돼서 능력, 주소, 부지와 실정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인데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단체예요. 근데 이 법인이 되려면 설립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설립등기. 그래야지 이제 법인이라는 게 되고, 법인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럼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정관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법인 설립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등기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의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법인의 기간은 어떤 게 있는가? 대표가 있는데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총회라는 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민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 또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물건에서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게 올해 12회 올해 우리 행정사 12회 기출된 빈도예요. 빈도인데 보통 요 정도 이렇게 한두 문제 가감은 있는데 요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냅니다. 매년.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가 보면은 여기 12문제가 나죠. 12문제. 그러니까 여기 법률 행위가 내용이 많아요. 많고, 그래서 총 25문제 중에서 거의 반이죠. 이 법률 행위 파트가. 여기 권리 변동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법률 행위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총칙,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대리,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존속 기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멸, 시효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시효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의 효과예요. 시간의 효과. 시간. 어떠한 시간이 흐르면요, 법이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뭔 짓을 안 했는데도, 뭔 일을 안 했는데도, 행위를 안 했는데도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일단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것을 시효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의 효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런 효과가 생긴다.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법학 처음 하실 때는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이 아주 쉬워요. 법학은. 자, 그래서 법학 기본적으로 해석하기거든요. 시간의 효과가 시효란 말인데, 근데 시간의 효과라서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냐면요, 시간이 흘러서요, 아니 내 것도 아닌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대. 그것을 취득시효 그래요. 취득하는 효과가 생겨요.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물권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법 245조에. 근데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그럼 취득시효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취득하는 효과가 생긴대. 그것을 취득시효. 거꾸로요, 시간이 흐르면요,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생긴대요. 그것을 소멸시효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채권은요,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10년. 그래서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멸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것을 소멸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보통 2문제에서 4문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조금 많이 냈어요. 올해는 4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우리 민법 총칙은 25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이제 우리가 아까 총 몇 장으로 되는데 7장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이시니까 대충 이제 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민법 총칙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요런 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초 특강이니까 한번 느낌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 기본적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본 강의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1장이 통칙이었잖아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민법 1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 뭔 얘기예요? 법원? 그 다음에 2조가 뭐라 되냐? 민법 제2조가 신의성실. 조문 제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 출제가 된다고요. 매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용 법규예요. 법규. 그러니까 법의 연원의 줄임말이긴 한데요. 좀 어렵죠. 말 뜻이. 뭐 서울지방법원, 무슨 대구지방법 이런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연원이 된다. 즉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용 규정이에요. 적용 규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적용 법규를 법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법 제1조가 딱 이제 이것부터 나오는 거죠. 민사에 관하여. 자,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들은 법률에 의하고요. 법에 의하. 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먼저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는 거죠. 근데 법의 규정이 없어.
법의 규정은 없는데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 관행. 근데 사람들이 관행이 이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법처럼 인식을 해. 법적 확신이라고 해요. 그런 게 인정이 되면 그것도 어떤 사건에서 법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규정되는 법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이 분묘기주권. 남의 땅에다가 아버지 묘를 썼어요. 남의 땅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아버지 묘를 쓰면요, 이 제사를 지내는 자식은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것을 분묘기주권. 우리 전통적으로 유괴사회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주다. 그게 관행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법으로 거의 굳어졌다. 이것을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관습법에 의해서 따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요. 관습법이 없다 그러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치, 사물의 본성 이런 뜻인데 우리가 경험칙 또는 판례는 뭐냐면 사회통념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통념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상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 상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건전한 상식을 말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조리에 의해서도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조에 가시면 신의성실이란 말이에요. 신의성실. 이게 뭐냐면 사적 자치의 한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 그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개인끼리는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예요. 그게 개인들끼리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해요. 국가가 끼어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놔뒀다가는 이 사회 질서가 좀 위태로워. 좀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 또는 너무 심한 거야. 이거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냅뒀더니 너무 심해.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어떤 권리가 생기게 하거나 또는 권리를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적 자치 원칙의 한계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우리가 민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애들 놀이터에다가 야 니들끼리 잘 놀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뭐 정해줍니까? 알아서 잘 놀라고 풀어두는 거죠. 애들끼리 놀아.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짱돌을 집어들었어요. 짱돌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뛰어나가야 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 원래는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가 요 신의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권리의 행사 의무 이행은 원래 개인들은 개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제왕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걸 두는 거예요. 민법 제2조. 너는 이런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럼 판례가 많겠죠. 그 판례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의칙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 대표적으로는 얘기가 이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어요. 분양 계약을 했는데, 자, 난생 처음 아파트 이제 지금 10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창문을 커튼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죠. 쫙 이렇게 어때요? 난감하죠? 이럴 때 근데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 예, 공동묘지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맨날 아침마다 그거 보고 밤 되면 이게 허연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공동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분양계약서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그런데 이것을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는 이런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을 고지 얘기해 줬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약을 할 때.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줄 의무가 있다. 야, 네가 반대로 생각해봐라 이거지. 너 공동묘지 앞에 그러면 살 거야? 살려면 이거 있는데도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신의칙이다. 신의성실이다. 그럼 너는 분양계약서에 공동묘지 있다는 얘기를 안 썼어. 그러면은 그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니까 얘 손해본 거 있으면 배상해주고 하라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다는. 그럼 법에 어느 법에 분양계약할 때 공동묘지 있다고 하는 걸 써주라라고 하는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 2조에 의해서 너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 형평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법원이 자주 이용하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마음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하다 싶으면 들어가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원칙이 있어요. 신의성실 원칙, 파생 원칙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제 얘는 이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냥 실효된다. 권리는 없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앞뒤 말이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말이. 전에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 보호하기 위해서 앞뒤 말이 틀리면 너 그 권리 행사할 수 없어. 이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의성실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요. 이게 지금 다 시험 문제예요. 판례.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 2억. 그럼 그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요. 은행에서요. 5억어치를 평가해서 대출해 줍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전세 세입자 2억짜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선순위예요. 선순위. 2억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고. 나중에 혹시 경매 들어가면. 그래서 2억을 뺀 나머지 3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만 대출을 내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러는 거죠. 지금 돈이 좀 더 필요해. 더 필요하니까 세입자한테 꼬시죠. 야, 나 좀 필요하니까 너 은행에다가 요 임대차는 사실은 내 친구라서 공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는 삼촌이라서 내가 공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확인서만 하나 써줘. 확인서. 그래서 그 확인서가 들어가면 은행에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5억에 대해서 대출을 내주겠대. 그래서 얘가 이 임차인요, 세입자가요, 은행에다 그 확인서를 써줬어요. 나는 공짜로 쓰는 거다.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해요. 사용대차. 돈 주고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만 임대차지 사실은 사용대차로서 나중에 혹시 경매에 들어가도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포기각서하고 확인서를 써줬어요. 은행에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에 들어갔더니 이 세입자가 내가 법적으로 선순위니까 2억에 대한 선순위니까 경매 법원에다가 2억에 대해서 배당해달라고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우리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너 옛날에는 아니라며. 지금 와서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권리가 있을지라도 너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 네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얘기하는 게 신의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신의칙은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민법 1조하고 2조에서 나오는 이게 통칙.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이제 사람의 권리의 주체, 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는 조금 끊었다가 우리 갈까요? 또 처음부터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자, 좀 쉬었다 가시죠.